면역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더럽지 않다. 손자. 면역 탐구의 짧은 역사. 다세포 생물로 진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면역은 병원치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인지하고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의 작동 기전은 불과 수십 년 전부터 규명되기 시작했다. 자원하면 새로운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기본 지식을 정리해놓은 교과서조차도 계속 고쳐 쓰여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반인이 접근하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문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면역학의 발전 역사는 노벨상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파악이 된다. 노벨상과 면역학의 시작이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이다. 노벨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명예의 전당이라기보다는 현대 과학의 초점이 된 연구들의 기록이다.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이 검증되어서 인정되는 데에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상 시점에는 이미 과학계의 기본 지식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그림에서 보면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1901년에 시작이 되어서 총 110회의 시상이 있었는데 생리의학상 부분에서 미생물과 면역 분야가 30%를 차지한다. 현대과학, 생명과학, 의학의 광범위한 분야들을 고려하면 이 두 분야가 현대의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역학과 미생물학은 학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의학의 관점에서는 창과 관계의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했다. 혈증의 면역 현상 연구에 대한 1901년 노벨상 최초의 선택을 시작으로 1920년대까지 면역 현상을 관찰한 연구들이 주로 수상한다. 이후 실험 기법의 한계에 부딪혀서 면역학 분야는 정체된다. 대신 미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세균들이 발견, 항균제 개발, 세균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1950년대까지 수상을 차지한다. 특히 1945년 페니실린 연구의 수상은 세균에 대한 현대의학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 이후에 1960년대부터는 분자생물학의 발전이 힘입어 바이러스의 정체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수상한다. 기술 발전은 면역학에서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항체 구조, 면역 수용체, 면역 조절 같은 연구들이 수상한다. 특히 1987년 제한된 유전자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면역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이다. 이후에 면역학의 새로운 발견은 정체되어 있다가 2011년 바이러스 감염이 된 세포에서 인터페론 분비가 유도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수상하면서 면역 분야에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암에 대한 면역 치료 연구가 수상하면서 면역학 지식의 응용 분야가 열렸다는 흐름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노벨상 받은 연구만 언급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대의 미생물학, 면역학 그리고 의학은 특출한 천재들의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싸우고 화해하면서 쌓아올린 지식들이다. 항체라는 용어는 1908년 노벨상을 받은 파울 에를리히 1891년 연구에서 학문이 다르면 항체도 달라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다. 혈액 속에 감염성 병원체를 증후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알려진 사실이었다. 여기에 항문과 항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1920년대에는 ABO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응급 반응을 유도하는 현상에 대한 확인을 했지만 이것이 항문 항체 반응이라는 것은 1939년이 돼서야 밝혀진다.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서 항문 항체 반응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구조가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는 화학적인 이론이 정립이 된다. 1942년에는 혈장뿐 아니라 백혈구 세포도 병원체를 중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런 나중에 세포 면역
세포 매개 면적이라고 이름이 붙는다. 1948년에는 백혈구 중 하나인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후 하나의 형질세포는 오직 한 종류의 항체만 생성하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1959년에는 체액면역, 항체면역과 세포면역 모두가 림프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밝혀진다. 항체의 3차원 구조는 1960년대에 들어서 밝혀진다. 이렇게 많은 사실이 빠르게 규명되어 갔지만 과학자들은 계속 괴롭히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사람의 유전자에는 천문학적으로 다양한 항체의 정보가 들어갈 공간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대략 계산을 해봐도 항체의 유전 정보를 모두 담기 위해서는 사람 유전자의 크기가 턱도 없이 부족했다. 이 의문은 1981년 노벨상 수상한 도네가 스스무의 연구에 의해서 풀려졌다. 천문학적인 항체의 다양한 구조는 여러 조각의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규명된 것이다. 이에 청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정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고정관념도 끼워졌다. 지금까지 나온 면역 구성 요소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23의 2와 같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적응 면역은 다시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으로 구분이 된다. 선천 면역은 앞장에서 설명한 호흡기, 점막과 인터페론 분비, 염증 유발하는 세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유전자에 선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천 면역이라고 한다. 반면에 적응 면역은 주로 항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 이들은 바이러스처럼 외부에 들어온 항원에 맞춰서 항체의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적응시키기 때문에 적응 면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체액 면역은 적응된 항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중화하고, 세포 면역은 적응된 면역 세포의 수용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다. 면역의 기본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의 생성기 전 연구와 규명은 계속되었고, 이들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면역 연구의 주류였다. 하지만 항체 생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 남의 가방을 그렇게 이렇게 면역 연구에 도적 맞을 뻔했네. 이렇게 면역 연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의 작동 기전에 대한 지식들은 최근 들어서야 빈틈이 메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의 면역 기전의 작동은 선천 면역을 시작으로 적응 면역으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 면역의 작동 기전 연구는 현대 분자 생물학 기법이 충분히 발전하고 나서 가능했기 때문에 규명의 순서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일으키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선천 면역이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면역이라고 하면 항체를 떠올릴 만큼 적응 면역이 먼저 알려졌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선천 면역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조. 두 면역의 협력은 코로나19가 새로운疾病이긴 하지만 면역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적응 면역이 바이러스 단백질의 특징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새로운 항체를 만들려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선천 면역이 감염 지역을 방어한다. 항체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가 제거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을 동반하는 선천 면역은 억제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해 나간다.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 이외에도 세균, 곰팡이, 기침증 등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묘한 존재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인체는 구성세포들이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 온도, 산소, 산토, 영양분 같은 필수적인 생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생물이 기회에는 증식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제공되는 최적의 귀한 공간이다. 만약에 사람이 외부 환경과 차단해져서 살 수 있다면 미생물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도 생물이라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있던 미생물이 묻어서 들어온다. 하지만 미생물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체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에 있는 그림, 우리가 좋아하는 도넛과 커피를 담은 머그컵이 위상학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손잡이에 뚫린 구멍은 유지하면서 머그컵의 형태를 주물러 변형시키면 도넛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인체도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구멍을 유지하면서 변형시키면 도넛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소화기와 호흡기의 구멍은 도넛의 구멍이나 머그컵의 손잡이처럼 외부 공간이다. 그리고 구멍의 안쪽 벽은 외부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건조한 피부와 달리 수분이 풍부한 점막층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락한 환경이다. 소화기와 호흡기는 동일한 외부 공간이지만 점막에 미생물의 생존을 허락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소화기의 경우는 음식물을 통해서 워낙 많은 세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 모두 먹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대신에 대장균 같은 특정한 그gen 이렇게 있다는 거죠. 호흡기의 기계적인 방어막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균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 하부 호흡기는 외부와 연결된 공간임에도 정상 세균의 거주가 엄격히 통제되는 특별한 곳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의 방어 시스템이 기계적 장비와 선천 면역이 전부였다면 고등동물의 진화는 불가했을 것이다. 특이성이 없는 선천 면역은 자신의 세포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적응 면역은 바이러스의 항원에 정확히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하기에 자기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바이러스만 골라서 제거할 수가 있다. 선천 면역, 적응 면역 시간이 적응 면역은 선천 면역의 바탕에서 진화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면역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공간의 중요성도 크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모두 국소적인 지역 방어에 최고의 효율이 나오도록 진화된 시스템이다. 위험 경보가 늦어질수록 싸워야 할 전쟁터가 넓어지는 일은 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